일단 432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 02 유치권 해가지고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복습삼아 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설, 1번 2라고 되어 있죠.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시계 수리를 맡긴 것 같은데 시계 달라고 하니까 수리하신 분이 수리비 채권, 수리비 줄 때까지 제가 유치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유치권은 동산 유치권도 있고 부동산 유치권도 있죠. 왼쪽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법조문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유치권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제 뭐 다 아실 텐데요. 한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된다. 타인의 물건, 두 번째 물건이죠. 물건 또는 유가증권. 세 번째는 점유한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점유한 자가. 네 번째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라고 돼 있고요.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돼 있고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얘기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 당연히 전제로 깔고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 복습삼아 한번 보는 겁니다. 법조문에는 이 6가지 유치권 성립 요건이 나와 있고요. 저번에 저희가 공부했듯이 여기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추가시켰죠. 대법원 판례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설업을 하는데 보통 공사 도급을 주고 이쪽에서는 수급이 냈다는 거죠. 이쪽이 도급인이니까. 수급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아파트를 한 채를 올리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 가서 대출 받지 않습니까?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는 수급자인 당신한테 대출을 해주긴 해주겠는데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은행에서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수급인 입장에서 도급인한테 돈을 못 받았다. 근데 공사는 95% 정도 완공이 됐다. 근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 수급자가 도급인한테서. 그럼 수급인 같은 경우는 그 목적물을 점유를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를 하죠. 공사 대금 채권이니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맞죠, 그죠?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데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돈 빌려줄 때 당신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유치권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유치권 배제 특약서를 내밉니다. 거기다 사인 안 하면 뭐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수급인 입장에서는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자기가 특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법조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두 번이나 판례를 말씀을 드렸죠. 도급인하고 수급인인데 수급인이 자신의 돈과 재료를 공급을 해가지고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공사 대금을 못 받으니까 목적물을 점유를 했을 때 유치권 주장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판례 두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뭡니까?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가 수급자의 노력과 재료와 시멘트, 모래자갈, 그 다음에 네 돈. 그랬을 때 그 건물의 소유권자는 타인이 아니라 네가 바로 소유권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 더 할까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건축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건축업자인데 이 사람이 도급인이고 보통 이 사람이 수급인이 되는 거죠. 그 둘이 이제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맺었는데 아파트 한 채 올린다는 얘기죠. 아파트 한 채 올리는데 도급인 얘기를 하는 거죠. 수급인한테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을 갖고 좀 그 건물 좀 올려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은 아주 후하게 내가 돈을 쳐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맺는 거죠. 그럼 건축업자인 수급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재료를 다 대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95% 정도 됐을 때 이때 사고가 터지잖아요. 사고가 터져서 경매로 나가니까 이 B라는 건축업자이자 수급인은 이 목적물을 점유하죠. 그죠? 점유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유치권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B라는 사람이 이 공사대금 못 받은 걸 갖고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유치권자가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B라는 사람이 유치권 행사하려면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되죠. 다 갖춰야 되는데 딴 거는 변론으로 하고 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 B의 입장에서는 A의 건물을 점유를 해야만 유치권 행사가 맞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직 95% 완공된 상태니까 이건 아직 준공검사 안 났죠? 준공검사 안 났으니까 대장에 등록이 안 되잖아요. 대장에 등록이 안 되니까 등기부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준공허가가 안 났으니까 대장도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냥 무허가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 무허가 미등기 건물,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지금 이게 문제가 쟁점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까지 올라갔잖아요. 무허가 미등기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누구 거라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될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돈과 뭐 자갈이나 모래나 이런 재료를 들어서 건물을 올렸을 때에는 그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거 누구 겁니까? A 겁니까? B 겁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B 거란 얘기죠. 그럼 B 입장에서 공사대금을 A한테 못 받아가지고 목적물을 점유해서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 A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을 하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는 A 게 아니고 B 네 거다. 네 걸로 다 올렸으니까 네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B 입장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게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점유했다는 얘기죠. 그럼 유치권 성립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 부정됐습니다. 이 사례.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산 유치권도 가능하고요. 부동산 유치권도 가능한 거죠. 동산 유치권은 전담보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전담보 같은 거 넘어가고 어쩌든 그런 거 아니니까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직접 점유도 가능하고요.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접 점유라는 얘기는 내가 직접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걸 직접 점유라고 얘기를 하죠.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제3자를 시켜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3자를 제가 고용을 해가지고 네가 좀 직접 점유를 해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물론 월급은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은 직접 점유자가 되고 나는 간접 점유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 형태로 점유를 해도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 포켓에 넣어가 다닌다. 시건장치를 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랬을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직접 점유가 되는 거죠. 직접 점유. 내가 키를 직접 갖고 있는 거니까요. 대신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키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한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본다?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목적물을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봐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장치를 해놔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데 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결련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결련성이라는 얘기는 한국말이 아니고요. 일본말입니다. 일본말. 그러니까 저희가 1961년도에 일본 민법을 우리나라에 들여왔거든요. 그리고 일본 민법은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는 독일 법계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대륙 법계, 독일 법계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영미 법계 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관하여 생긴 채권은 어려운 말로 일본말로 결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연관성이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얘기는 그 목적물과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결련성 또는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뭔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가지고 유치권 주장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공사를 했다.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다. 그건 결련성이 있는 거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맞죠. 근데 목욕특강에 맨날 나오듯이 뭐 다방 아가씨가
몇 달 동안 거기 공사 인부들 커피값을 조달을 했는데 그거 몇백만 원 외상을 못 받았다고 자기도 그 95% 완공된 건물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 주장한다는 얘기죠. 나도 유치권 행사하겠다. 커피값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죠.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연성이 없는 거죠. 어쨌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되고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치할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유치할 효력,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적극적으로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야 너 나가라고 했을 때 나는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거절권 또는 항변권이라는 얘기죠. A라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벤처를 갖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벤처 수리업자라는 얘기죠. 수리업자. 하나 더 나가야 되겠네, 그죠? F가 벤처 소유권자입니다. 벤처 소유권자인데 A라는 사람이 친구란 얘기죠. 친구한테 벤처를 빌려줬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죠. F라는 사람이 벤처 소유권자인데 A라는 친구한테 좀 빌려줬다는 얘기죠. 한 달 동안 쓰라고. 근데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벤처를 갖다가 B라는 수리업자한테 맡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수리해놨으니까 갖고 가시라고 이랬을 때 이 친구라는 사람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벤처는 보통 수리비 많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그 벤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수리비 채권이 얼마였는가 하면 2,690만 원이었거든요. 처음에 첫날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잖아요. 거의 뭐 3천만 원 가까이 수리비가 나오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벤처를 갖고 가겠다. 그리고 수리비는 일주일 뒤에 주겠다. 그럼 이 수리업자가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수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유치권 행사를 하는 거죠. 유치권. 이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수리비를 줄 때까지 나는 물건을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거절권 또는 항변권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유치권을 갖고 이 수리업자가 적극적으로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친구라는 사람이 맡겼으니까 와가지고 벤처 내놔라고 했을 때 나는 수리비 줄 때까지는 벤처를 못 주겠다라고 하는 항변권에 지나지 않는 거지 적극적으로 돈 내놔 이렇게 하시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유치권은 물건입니다. 그죠? 물건이니까 유치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B는 A한테도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고 원래 소유자가 와가지고 벤처 원래 내 거니까 내놔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B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수리비를 뭐 네가 줘도 괜찮고 이 사람이 줘도 괜찮고 네 줄 때까지 나 어쨌든 나는 벤처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게 유치권이 되는 거죠. 그럼 유치권을 B는 A한테 행사할 수도 있고 F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A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F라는 원래 소유자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벤처 수리 계약은 A하고 B 사이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벤처 수리비가 발생을 했고 이 수리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수리비 채권은 채권이니까 수리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수리비 채권이 3천만 원 나왔으면 이 3천만 원은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수리 계약은 친구하고 A하고 B 사이에서 수리비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럼 수리했을 때 3천만 원 수리비 내놔라고 하는 것은 B가 A한테만 채권 행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적극적으로 돈 달라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근데 B가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F한테 네가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B는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A한테 행사할 수도 있고 F한테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적극적인 수리비 채권 행사는 계약을 맺은 채권 채무의 당사자인 A한테만 수리비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B는 A한테 적극적으로 수리비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야, 돈 내놔, 수리비 내놔.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A가 B한테 와가지고 일단 벤처부터 갖고 가겠다. F도 내가 원래 소유권자니까 벤처를 먼저 갖고 가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B는 뭐라 그럽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그건 안 되고 당신들이 돈을 줄 때까지 나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인 거절권 또는 항변권이 있다. 그게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 지금 저희가 많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머리에 다 들어오셨을 것 같고요. 이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대부분 판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 개시 등기가 등기부에 찍혔다는 얘기죠. 경매 개시 등기가 등기부에 찍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물에 점유를 하고 플러스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기 전에 유치권 행사 요건인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유치권 성립하죠. 근데 만약에 점유 개시 등기 이후에 목적물의 점유는 미리 했는데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했다. 또는 거꾸로 변제기는 도래했는데 목적물의 경매 들어가고 나서 경매 개시 등기가 등기부에 찍히고 나서 그 다음에 목적물의 점유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경우, 뭐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는 얘기죠. 유치권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이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는 낙찰자한테 당연히 대항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만약에 이런 경우라도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계피를 본다 그랬죠? 경매 신청 채권자가 계피를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만약에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 낙찰자는 유치권자한테 가서 야, 너 좀 비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입찰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 왜? 유치권 부담까지 내가 떠나야 되는 거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전제를 깔면은, 그럼 입찰 들어가지 않거나 계속 유찰되죠. 유치권이 걸리는 거니까 계속 유찰되니까 나중에는 객값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0인데 그 다음에 25%씩 낙찰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경매 신청 채권자는 경매 신청하면서 경매 개시 등기가 됐을 때 이때 현재 가치를 100으로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현재 부동산의 가치를 100으로 파악하고 경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전제를 깔면은 유치권이 걸려있는데 그거 누가 입찰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내가 낙찰 받아봐야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유치권자의 그 피담보채 금액을 다 물어주지 않으면은 인도명령이 안 나오잖아요. 유치권자는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 누가 입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지 않거나 입찰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속 유찰돼가지고 아주 저가가 됐을 때 그때 입찰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 100만 원의 가치를 파악하고 경매 신청을 했는데 25만 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계피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 뭡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처분 검조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처분 검조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이 부동산의 가치를 다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도 안 되고 임차권 설정도 안 되고 저당권 설정도 안 되고 전세권 설정도 안 되고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한다. 왜냐? 경매 지불하는 사람은 이 당시의 가치를 100만 원 평가하고 그래도 내 돈 빌려준 거 원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경매 지불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으면은 계값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 생각했는데 25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원금도 못 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고 압류의 처분 금지효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자는 유치권 성립은 하는데 낙찰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말씀드렸듯이 목요특강에 목요특강 3번 하면은 한 번은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그래서 분명히 저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이제 중요한 판례가 됐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서 그 경매사건 프린트물 있죠? 2019 타경 7650이죠. 금방 조금 전에 나눠드린 2019 타경 7650입니다. 충청남도 다 받으셨죠? 충남 당진시 사건입니다. 자, 물건 종비는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밑에 보시면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그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럼 임야인 토지만 지금 경매로 나온 사건이죠. 여기서 일단은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땅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건물주는 따로 있겠죠. 그죠? 그럼 항상 이거 들어갈 때 뭘 검토해야 됩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마냐 당연히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나왔을 때 건물만 경매로 나왔거나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는 항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냐 마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야 되죠.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내가 낙찰받았을 때 법지권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나한테 유리합니까? 성립하지 않는 게 나한테 유리합니까?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야 내가 좋은 거죠. 양주인이니까. 그래야 법지권이 성립 안 하니까 헐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토지만 지금 매각의 대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사건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치권에 기한 경매인데 임의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치권에 기한 경매인데 임의경매라고 표현되어 있죠. 혹시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까요? 경매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실질적 의미의 경매, 이것도 저번 시간에 있었죠.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경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매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의경매라든가 강제경매를 얘기하는 거고, 이 실질적 의미의 경매라는 얘기는 경매의 3단계, 경매의 3단계가 첫 번째가 뭡니까?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죠. 경매 등기가 되면은 압류 단계. 두 번째, 낙찰되고 나서 잔금이 들어오면은 돈으로 바뀌는 거죠. 그 부동산이 잔금이 납부가 되면 현금화가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바뀐다. 현금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변제 단계죠. 비싼지 않은 거죠. 나중에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변제 단계. 첫 번째 압류, 두 번째 현금화, 세 번째 변제 단계. 이 3단계가 경매의 3단계라고 하는 건데, 이 3단계까지 갔을 때 이걸 실질적 의미의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빚잔치까지 가서 배당을 다 받았을 때 이걸 실질적 의미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매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매라는 얘기는 이 변제 단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단계까지입니다. 현금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유치권의 기한 경매, 유치권 자체의 기한, 유치권의 기한 경매 또는 공유물 분할 경매 이런 것들이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치권 경매라든가 공유물 분할 경매는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경매 정보지에 보면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라고 해놓고 임의 경매라고 표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의문이 생기셔야 되죠. 아니 분류 자체가 다른데 유치권에 기한 경매는 형식적 의미의 경매고 배당받는 게 아닌 게 원칙이다. 배당받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근데 왜 갑자기 임의 경매란 말을 썼냐?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번지수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임의 경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처음에 강제경매에 관한 법조문이 나옵니다. 강제경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서가 있습니다. 법조문 순서가. 그 다음에 임의경매에 관한 법조문이 나옵니다. 임의경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형식적 경매에 관한 법조문이 나옵니다. 형식적 경매. 그런데 이 임의경매는 강제경매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형식적 의미의 경매는 임의경매를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가지만은 결과적으로 경매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절차 90% 이상 임의경매 절차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경매는 결과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매인과 동시에 그 절차는 임의경매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경매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실질적 의미 임의경매가 있고 형식적 임의경매가 있고 둘로 또 나눕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럼 유치권 경매는 결과적으로 형식적 임의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하이브리드, 잡종입니다. 형식적 경매이면서도 임의경매를 준용하고 있으니까 임의경매의 절차를 따라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유치권 경매를 갖다가 형식적 임의 경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치권에 대한 경매는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가는데 그 절차는 임의 경매를 준용한다고 법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임의 경매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 자체가 담보물건이잖아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개는 담보물건이잖아요. 담보권이니까 당연히 임의 경매로 가야 되지 이걸 강제 경매로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담보물건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감정가가 보니까 47억이죠, 그죠? 47억. 최초 감정가가 47억입니다. 최저가가 지금 현재 5차 때인데 34%까지 떨어졌죠? 34%.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왜 20%입니까? 보통 입찰 보증금은 처음에는 10%잖아요, 10%. 근데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 배팅하러 가는 날 20%를 봉투에 넣어가야 됩니다. 오른쪽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때 유찰됐고요. 2차 때 매각됐죠. 매각됐는데 34억에 낙찰을 받았죠. 그죠? 한 명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미납을 했죠. 그죠? 잔금 미납을 했을 때 이 물건은 재경매로 물건이 다시 나오죠. 그게 3차 때입니다. 유찰되고 유찰되다가 잔금 미납을 하게 되면은 재경매로 물건이 나오고 재경매로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앞에 가격이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20%뭐 저감 조치하고 그런 거 없죠. 그죠?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2차 때가 33억이었잖아요. 33억. 그게 3차 때도 그대로 그 가격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33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대신에 3차 때부터는 재경매가 되는 거니까 입찰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재경매 나왔을 때는 앞에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재경매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게 들어와라. 자칫하면 20% 날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20%로 올리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법원에 따라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경매는 10% 적어놨어요. 어떤 법원들은. 그거는 공무원이 잘 모르고 있거나 뭔가 착각을 한 거죠. 20%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전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실수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의 방침이에요. 그냥 그게 뭐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 재경매 들어갔을 때 30%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매 역사가 몇십 년이 됐잖아요. 저는 그 70%까지 봤습니다. 70%. 재경매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부분에서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정말 신중하게 권리 분석 다 하고 자신 있으면 들어와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20%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10%로 오히려 10%로 다운하는 법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한 건 봤어요. 그러니까 뭐 법원 마음이 좀 여기는 원칙을 지켰죠. 그죠? 20%입니다. 20%. 저기 지방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지방의 물건인데 왜 유찰됐는데 왜 30%의 저감 조치를 했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거 유튜브라고 해도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겠죠. 뭐 누구라고 제가 밝힌 것도 아니니까. 이게 유찰되면요. 경매에서 유찰되면은 얼마를 깎습니까? 기본적으로 20% 깎습니다. 이걸 저감 조치라고 얘기를 하죠. 저감 조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100만 원을 했는데 1회차 때 유찰됐다. 안 팔렸어요. 물건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 8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80만 원. 세 번째 또 유찰됐다. 그럼 3차 때 그럼 이 가격이 20%입니다. 그죠? 그럼 16만 원을 깎아야 되죠. 마이너스 28이 16이니까. 그죠? 16만 원에 깎으면 64만 원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20%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감 조치를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유찰됐을 때 20%의 저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디만 그렇다? 서울만 그렇습니다. 서울만 20%고 나머지 경기도를 포함한 제주도를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은 기본적으로 서울 이외는 무조건 30%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서울은 20%를 깎지만은 다른 데는 30% 깎습니다. 경기도도 30%고요.
저게 원칙인데 대부분 원칙을 지키는데 저것도 안 지키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도범만인 거죠. 자, 여기는 어쨌든 원리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3차 때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는데 3차 때부터 입찰 보증금은 20%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찰되고 해서 4차 때도 유찰되고 5차 때가 22년 11월 1일입니다. 한 20일 남았나요? 한 2주 남았네요. 그죠? 2주. 근데 어디까지 낙찰됐습니까? 지금 이게 16억까지 떨어졌잖아요. 47억짜리가 16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34%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뜻이 있으신 분은 2주 남았는데 예, 뭐 물건은 모르겠어요.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이거 아까 출력이니까 아까 저희들 오전 미팅하면서 잠깐 제가 출력을 해놓는데 권리 분석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졌네. 어쨌든 간에 제가 꿈꾸는 게 이런 데인데 자인이 예. 저는 죽기 전에 어쨌든 간에 보따리 싸고 산속에 들어가려고 저는 지금 돈 좀 벌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명사회에 있는 거고요. 예, 저도 이제 나이 더 먹고 하면 이제 꼭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자가 없죠. 누가 산속에 자연인 같이 할 여성이 없어요. 한번 물어봐도 절대 산속에 들어가 살지 않겠다. 자, 잠깐 웃자 맞네이고요. 제가 돈 있으면 낙찰 받고 싶네요. 자, 이제 웃자 맞네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밑에 보시면 그림 밑에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외 건물이 있죠. 제시외 건물. 네, 제시외 건물은 저희가 예전에 뭐 종로 박물관에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제시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없습니다. 등기부에 대장에도 없어요. 등기부에도 없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데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도 없는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등기부에도 없고 건축물 대장에도 서류상에 없다니까요. 그럼 무허가 미등기 건물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게 제시외 건물이 되는 겁니다. 제시외 건물. 그럼 1층에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도 공장이죠. 3층이 뭐 기숙사로 쓰고 있다 그러고 건물이 두 개인가 봐요. 또 1층에 공장이 있고 2층에 공장이 있는 건물이 두 개 같네요. 일단 그럼 이게 제시외 건물이라는 개념이 그런 건데 등기부에도 없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데 가보니까 있더라. 어떤 건물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제시외 건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제시외 건물을 갖다가 경매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경매에서 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여기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제시외 건물인데 바로 밑에 줄에 나오죠. 제시외 건물인데 매각에서 제외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경매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임야를 낙찰받았을 때 땅만 낙찰받은 겁니다. 이 건물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내가 임야를 낙찰받았는데 건물은 그게 포함이 안 됐죠. 제시외 건물인데 등기부에 없는데 포함이 안 됐어요. 어쨌든 경매에는. 그럼 내가 임야를 낙찰받는 거고 임야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따져가야 됩니다. 이 건물을 헐 수가 있겠는가? 그런 걸 다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시외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매각에서 제외됐다.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감정가가 나오죠. 토지가 나오고 토지 합계 47억인데 토지만 매각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참고사항이 나오죠. 참고사항을 보니까 본건 매각이고 매각가 34억이고 이제 예전에 한 명이 입찰 들어갔는데 잔금 미납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1 지상에서 제시외 건물이 있는데 그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가 됐다. 경매 포함 안 시켰다. 이런 얘기고 밑에 바로 밑에 보니까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공장용지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지적부상으로는 임야라고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목이 저희가 27개였나요? 현행법상? 기억이 안 나네요.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28개입니까? 지목이? 네. 지목이 28개나 되는데, 원래 이제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공장용지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죠. 건축물 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뭐가 미등기 건물이라는 얘기죠?
여기 뭐 땅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뭐 건물 올려가 썼겠죠, 그죠? 참고로 썼네 보니까. 자, 그 밑에 참고사항 됐고요. 맨 밑에 보니까 지상에 등기부죠. 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은 제시의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임차인 현황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기타 사항이 있죠. 기타 사항에 보니까 손가락 화살표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한창건설이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물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제시의 건물이 있었는데 제시의 건물을 그 공장,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었다 그러죠. 그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등기부에 등재된 건물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 건물 등기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레커피 이렇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의 촉탁 등기로 인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당시에도 경매가 한 번 있었죠, 그죠? 벌써 건물에 대한 경매는 예전에 2009년도에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경매가. 근데 그 당시에도 미등기로 돼 있으니까 그 임의경매에 집어넣는 사람은 경매 신청 채권자는 열받는 거죠. 건물이 있는데 내 돈을 안 갚아? 건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건물 자체가 미등기 건물이니까 이 돈 받으려는 채권자는 법원에 가서 촉탁 신청을 하죠. 저기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가 미등기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지 앞으로 등기도 안 쳐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촉탁 신청을 해서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그 채무자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화딱지가 나니까 촉탁 신청을 한 거예요. 그 법원에서 나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건물이 있네? 그러면은 주식회사 이레커피 네가 소유권자야 이렇게 등기부에 등재한 겁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의 촉탁 등기로 인해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그 다음에 경매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일단 보존 등기를 먼저 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2011년도 1월 28일에 주식회사 그린쿡에다가 팔아먹었죠, 그죠? 팔아먹은 게 아니라 그 소유권 이전 매각이라고 돼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매가 아니라 매각을 하고 돼 있으면은 이거는 경매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낙찰받았는가? 주식회사 그린쿡이라는 회사에서 이 건물을 갖다가 낙찰받은 거죠, 그죠? 이미 경매로 인한 매각, 뭐 사건 번호 옆에 나와 있죠, 그죠? 예전에는 이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3번에 보니까 매매로 팔아먹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이번에는 S 알리처 주식회사 공매로 낙찰받았나 봐요. 소유권 이전해서 공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매로도 한번 넘어갔고 그 상태에서 5번에 보니까 건저당이 지금 설정됐죠, 그죠? 예, 건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김모 씨 앞으로 이게 5억 원이나 빌려줬네요. 많이 빌려줬네요. 그 다음 토지등기부를 보니까 토지등기부 1번에 보니까 2019년 2월 달에 권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소유권 이전 매각인데 이 매각은 경매로 넘어간 거죠. 누가 낙찰받았습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USW 제2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경매로 인한 매각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낙찰 받은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건물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죠? 토지는 토지대로 흘러가고 있고, 건물도 뭐 경매 한번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공매도 또 넘어갔다가 이렇게 된 거고, 토지는 예전에 이제 경매로 한번 낙찰받은 사람이 USW에서 낙찰을 받았죠, 그죠? 여기서 뭐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게 나오는데, 경매 정보지 보실 때, 또는 등기부 보실 때, 무슨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거의 다 NPL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NPL 회사. 유동화 전문회사. 저희도 NPL 많이 하잖아요. NPL 많이 취급하잖아요. 맨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NPL을 아주 저가에 저희도 사고 있습니다. 알고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2번에 보니까 임의경매인데 주식회사 한창건설입니다. 한창건설. 자, 근데 여기서 주식회사 한창건설이 유치권자거든요. 유치권자가 지금 임의경매를 바로 집어넣은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해서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식회사 한창건설이 건전한권자다. 만약에 건전한권자라고 한다면 토지 등기부 그 위에 순위 앞설 때 그 위에 건전한권자 주식회사 한창건설 이렇게 등기부에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질권자도 아니죠. 그죠? 질권이면은 질권 예를 들어서 뭐 질권에 관련 등기 권리 질권이라고 한다면 질권이 등기가 돼 있었겠죠. 그럼 질권자도 아니고 저당권자도 아니에요. 근데 유치권자는 등기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위에는 토지 등기부에 유치권자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요 판례 잠깐 복습 삼아서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고 등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보면은 첫날 프린터물 나눠드린 맨 끝에 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등기법 3조를 제가 실어놨잖아요. 거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총 8가지가 나오죠. 총 8가지의 현행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유치권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다. 등기를 못하니까 어디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배당할 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못 들어간다. 나중에 배당할 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꼴찌죠. 부등이죠. 다 따지면 9개가 나와야 되는데 부등이 꼴찌인데 꼴찌가 일반 채권이죠. 저번 시간에 한 거 좀 복습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종방에서 오신 분들 기억나실까요? 건저당, 두 번째 전세권, 세 번째 담보가등기, 네 번째 확정일자부 임차권, 다섯 번째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속에는 또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그랬죠. 민법 621조 합의에 의한 임대차 등기,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딱 이겁니다. 그러면 이 우선변제권이라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되죠. 건저당 등기하는 거고 전세권도 등기하는 거고 담보가등기, 가등기 등기하지 않습니까? 확정일자부 임차권,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언제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등기된 임차권 마찬가지로 등기한 날짜가 있죠. 그러니까 등기를 빨리 한 놈이 1등이 되는 거고 등기를 두 번째 한 놈이 2등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지죠. 그러면 우선변제권 싸움에 배당에 들어갔을 때 1등하는 맨 먼저 등기한 놈이 100% 다 갖고 남는 게 있으면 2등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확정일자 빨리 찍으라고 하는 이거 아닙니까? 확정일자 미정비적되고 있다가 갑자기 건저당이 먼저 들어와요. 근데 아차 싶어서 내가 나중에 확정일자 찍어봐야 벌써 순위가 밀려있죠. 그 상태에서 경매 넘어갔을 때는 건저당권자가 먼저 등기를 했으니까 걔가 100% 다 가져가요. 배당할 때. 남는 게 있어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저기 장지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뭐 제 명의로 돼 있는데 뭐 제 건 아니죠. 제 건 아닌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 세입자를 지금 2+2가 다 됐어요. 거기 세입자들이 2+2가 됐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게 지금 4년이잖아요. 4년 살 수가 있잖아요. 다 살았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은 2+2 다 채우셨다. 근데 혹시 이제 이사갈 계획이 있으시냐? 이제 확답을 달라. 이사 가시겠다 그러면은 미리 그쪽 부동산에 내놓고, 이제 세입자를 받아야 되죠. 그죠?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을 빼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계속 살고 싶으면 계속 살으셔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이 만약에 2+2 법적으로 보장된 건 다 사셨는데, 그럼 끝난 거죠. 그럼 나는 2년짜리 계약서를 쓸 텐데 나는 5%만 올리겠다. 지금 거기가 전세가 5억 2,500이거든요 현재. 처음에 5억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3년차 들어갔을 때 제가 5% 올렸습니다. 그럼 2,500을 받았죠, 그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나는 5%만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분이 바로 전화 오셨어요. 바로 전화 오죠. 울먹울먹하면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왜냐면 거기 전세 지금 시가가 8억이에요, 8억. 그런데 5억을 전세 보증금 들이미신 분이 3억을 어디 가서 구하냐고요, 지금. 본인들도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갔는데 지금
이게 못 구하면은 변두리로 나가야 되거든. 이 가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보증돼가지고 심각해요. 그래서 5% 아니죠. 제가 뭐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생임대인 제도 때문에 그런 게 부동산을 다 아시잖아요. 중개사분들은. 제가 여기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소유권자로 돼 있으니까 2년 거주를 해야 나중에 제가 팔아먹을 때 양도소득세가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2년 거주요건 충족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10배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10배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은 제가 양도소득세 낼 때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몇백만 원. 근데 만약에 2년 거주요건 충족이 안 됐다? 1억이 넘어갑니다. 세금만 해도 1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상생임대인 제도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계속 계시던 아니면 이제 나가고 딴 사람이 들어왔던 저는 무조건 5% 안쪽에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봤죠. 계실 거냐 나갈 거냐. 나는 5%만 올려야 된다. 그랬더니 전화 와가지고 이제 참 이게 이제 돈 때문에 가불관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아쉬운 입장이고. 근데 이분들도 진짜 법을 모르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 계약 맺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재계약서 쓰러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다 썼죠. 제가 그쪽 중개사들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하고 얘기하랬어요. 나하고 내가 다 얘기했다니까 뭐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고 나한테 얘기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제가 계약서 써봤죠. 제가 중개업을 하는데 뭐 제가 그쪽 사람들을 빌릴 필요가 있어요. 문자는 계속 들어와요. 만기가 돼가니까 뭐 공짜로 뭐 연장 계약서 써주겠다는 건 그쪽 부동산에서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이때도 제가 확정일자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저한테. 모른다니까.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전입신고 지금 입주하시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빨리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되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한참 설명을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은행 가서 내가 대출을 받으면 건전항이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내일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은 여기서 벌써 순위가 당신이 밀린다. 그러면은 당신이 그 보증금도 원금을 못 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가더라고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시라고. 저는 세입자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바로 가서 하시라고. 그냥 바로 확정일자 받더라고요. 재계약할 때도 제가 그 남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상으로 확정일자 빨리 받으시고 그 찍은 것도 나한테 보내라고. 근데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이니까 바쁘신지 일주일 만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인차인으로 들어갈 때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상가 인차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무서 가야 되죠.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저 영등포 쪽에 제가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개사무 행정사를 세 사람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재계약서를 썼거든요. 그것도 제가 세무서 가서 직접 확정일자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도 당연히 확정일자 세무서 가서 받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매 넘어갔을 때는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 늦게 찍으면 안 되죠. 확정일자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일자 안 찍으면 여기 들어갑니다. 일반 채권. 꼴등입니다. 꼴등. 그러니까 확정일자 600원짜리 하나 받고 안 받고가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거죠. 반드시 확정일자 받아두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안 받았다? 일반 채권 이렇게 하고 여기는요 거의 배당 못 받습니다. 여기는 꼴찌인데 뭐 남는 게서야 배당을 받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정일자 받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등기를 해야 이게 우선순위 싸움에 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등기를 못하니까 우선변제권 싸움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선변제권 싸움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뭔가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배당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자, 한번 복습합니다. 저번 시간에 한 번.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변제 순위를 못 정하죠. 내가 몇 등인가 자체를 못 정한단 말입니다. 경매 들어가서. 등기를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등수를 매길 수가 있어. 등수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배당 요구를 못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판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 형태. 첫 번째 형태는 뭡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소유권자가 있고 두 번째 건전한 건자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건전한 건자가 이미 경매지문 없겠죠. 건전한 건자가 이미 경매지문 왔을 때 여기 이제 공사를 한 사람은 열받죠.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권 신고를 하죠. 유치권 신고를 하면은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경매법원에서는 무조건 유치권 신고를 받아가지고 전산 처리해줘야 됩니다.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짜 유치권인지 진짜 유치권인지 확인할 방법이 공무원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그러니까 허위신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허위신고가. 유치권의 90%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전한 권자가 임의경매 집어넣었을 때 돈 못 받은 사람은 유치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낙찰받은 사람은 유치권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죠? 유치권 인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유치권자가 있는데 유치권자가 자기가 직접 경매하는 경우에 직접.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집어넣었죠. 직접. 여기는 그냥 얹혀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경우고 이 경우는 유치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죠. 그럼 이것이 배당을 받냐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될 거 아닙니까? 그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토지에 대해서 주식회사 한창건설이 임의경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보면은 토지등기부 1번에 보면은 매각돼가지고 USW에서 소유권자다. 이 사람이 소유권자다. 이런 얘기만 있지. 1번하고 2번의 임의경매 사이에 유치권자 등기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정보지를 보실 때, 등기부를 보실 때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위에 보니까 건전한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리질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임의경매 들어갔어요. 그럼 거의 그거는 유치권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위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유치권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배당을 받는 거 아니지?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자,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변제권 쌓으면 못 들어가고 우선변제권 쌓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배당을 못 받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절충적으로 이제 판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유치권자가 경매 집어넣는데 자기가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럼 미쳤다고 경매 집어넣냐고요? 유치권자도 경매 넣는다는 얘기는 기다리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경매 집어넣어서 돈이라도 어떻게 받아보려고 하는 건데 배당을 못 받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좀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대법원 판례가 여기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것들이 얘네들이 다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다고 한다는 거죠. 남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은 꼴찌가 일반 채권자니까 이 일반 채권자들하고 유치권자는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유치권을 갖다가 유치권에 대해서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냐,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냐.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유치권자도 꼴찌로 배당을 받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치권 자체는 배당받고 소멸되는 거니까 소멸주의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멸주의 원칙. 근데 판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소멸주의다. 근데 예외적으로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판사들이 있지 않냐? 원리원칙을. 아니 유치권자는 배당받는 게 아닌데 왜 배당받게 만들었냐 이렇게 비판하는 판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 네 꼴리는 대로 하라 이렇게 판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대법원 입장은 유치권자도 일반 채권자하고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해줘야만 유치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는 실익이 있을 거 아니냐. 꼴찌라도 배당을 받아야지. 배당을 못 받는데 왜 경매 집어넣냐고요. 몇 년이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유치권이 걸려있는데 낙찰자가 유치권, 피담보 채권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몇 년이고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물을 점유하고 돈 줄 때까지. 적극적으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치권은 소극적인 항변권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야, 너 나가라고 했을 때 인도명령 신청했을 때 유치권자는 뭔 소리냐? 네가 나한테 돈을 줄 때까지 나는 목적물의 점유를 비켜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게 유치권인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돈 달라 이런 권리는 아니잖아요. 유치권이. 그러면 이거 뭐 3년이고 4년이고 버틸 거냐고요? 하다가 안 되니까 유치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얘가 배당을 못 받는다면 얘는 환장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유치권자가 임의경매 집어넣었을 때는 우선순위에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 채권자와는 동순위로 배당은 받는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그래서 대법원은 원칙적은 유치권에 비해서 직접 임의경매 신청했을 때 유치권도 배당받고 소멸한다.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밑에다가 써놓은 게 그런데 이것은 원칙에 반하는 거죠. 사실은 원칙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 따라서 이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그런 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특별 매각 조건으로 유치권은 인수한다라고 반드시 기재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런 식으로 니들 꼴리는 대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례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대법원 판례는 한 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대법원 판례 입장은 매물세에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면 유치권에 의해서 경매 지원을 쓸 때 매물세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건 소멸주의입니다.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입찰 들어갈 때에도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해서 직접 임의경리 신청을 했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얘는 배당 받고 떨어져 나가는 애구나. 유치권은 내가 나중에 물어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매각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유치권은 인수한다. 만약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이 유치권을 내가 떠나야 되네. 이 유치권 나는 배당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유치권을 떠나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경매 강사님, 유명한 경매 강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대법원 원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치권에 대한 경매했을 때 전부 다 배당받고 떨어져 나갔지. 이런 식으로 뭐 각급 법원에 따라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낙찰자가 유치권을 인수하는 이런 경우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답니다. 본 적이. 그러니까 매물세가 깨끗하다 그러면은 유치권도 배당받고 소멸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대법원은 어떤 여지를 줬죠, 그죠?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판사들은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이 유치권을 인수하게 하려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하려면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이 유치권은 인수한다라고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분만 더 오시겠습니다. 하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 등기부를 다시 보면요. 토지 등기부에 보면은 두 번째 임의경매가 들어갔는데 주식회사 한창건설이 임의경매 집어넣는데 이 한창건설이 그 위에 뭐 건전한 건자도 아니고 질건자도 아니고 갑자기 훅 들어왔죠. 그렇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갑자기 훅 들어왔다? 그럼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집어넣는 게 강제경매잖아요. 일반 채권자가. 그럼 일반 채권자는 등기부에 등재되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요. 등기부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일반 채권자는. 그런데 일반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거나 또는 직업명령 제도를 통해서 2주 만에 확정되거나 그런 경우에 그걸 갖다가 집행 권한으로 해서 강제경매에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강제경매가 훅 들어왔다. 그건 일반 채권자입니다. 등기부에 없는 일반 채권자가 훅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임의경매가 확 들어왔다? 임의경매가 확 들어왔다? 그게 건전함도 아니고 질권자도 아닌데 그럼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자. 이거 보실 때에도 주식회사 한창건설이 임의경매인데 이 사람 건전한 건자도 아닌데 왜 갑자기 들어왔지? 담보물건이어야 임의경매 집어넣잖아요. 이 사람 유치권자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밑에 기타 사항이 있고 그 밑에 관련 정보가 나오죠. 관련 사건을 보면은 그 뭐 유치권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싸움 벌어졌고요. 그 밑에 경매 개시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도 뭐 이의신청 들어간 적이 있고요. 하여튼 뒷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의사항을 보면은 손가락 화살표 유치권자 주식회사 한창건설이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컨테이너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고 박문씨 만난 주식회사 한창건설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는 누가 뭐 경변 한 명 갖다 놔야 되죠. 김모 씨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경비 근무 중이라고 진술하였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손가락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승인 여지가 있다. 아까 매각에서 제외되는 거기 뭐가 미등기 건물이 있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그 건물 소유권자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법정지상권 승인 여부를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전문가 멘트. 본건은 유치권에 대한 법원의 언급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승인 요건은 승인 요건 복습합니다. 유치권의 원인 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 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그러니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된다. 변제기가 지난 채권, 주로 공사 채권이어야 되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가로 안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를 하든 무관하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조사 방법은 뭐 탐문 조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매물수를 봅니다. 오른쪽에 매각은 물건 면세서. 사건으로 나와 있죠. 2019 파견 7650 사건인데 유치권의 기한 경매,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 집어넣었다. 분명히 찍어놨죠, 그죠? 유치권의 기한 경매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비고란 나오죠. 맨 밑에 비고란에 특별 매각 조건이 나오는데 매수 신청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20%가 된다. 이건 아까 한번 유찰됐잖아요. 한번 잔금 미납을 했으니까 3차 때부터 재매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20%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매각 물건 면세에서도 매수 신청 보증금,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등기부를 봅니다. 등기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은 등기부가 양이 좀 많은데 앞에가 다 지워졌고요. 요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9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페이지에 9페이지라고 맨 밑에 되어 있죠. 요것만 제가 이제 출력을 했는데 메뉴에 토지 등기부인데 메뉴에 순위번호 55번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됐다라고 되어 있고 2019년 1월 24일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소유자가 USW 제2차 유동화 전문회사 MPL 회사 같은데 이 회사가 경매로 낙찰받았죠. 경매로 낙찰받았으니까 매각이라고 표현했죠. 매각. 그 다음에 56번에 보니까 37번에 압류등기, 39번에 압류등기, 40번에 압류등기 밑에 다 압류 나오고 뭐 쭉쭉 나오는데 이것이 오른쪽 등기 원인을 보면은 2019년 1월 24일에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죠. 그죠? 근데 56번에 있는 그 37번, 39번, 40번, 1위 이런 것들을 맨 밑에 보시면은 말소시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소기준거리가 뭡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보는 말소기준거리가 뭡니까? 37번 압류등기죠. 말소기준거리 제가 설명드릴 때 말소기준거리 기억나십니까? 건저가업, 담경천, 그죠? 건저당, 저당, 암기하셔야 됩니다. 건저당, 저당, 건저,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러면 말소기준거리라는 것은 경매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은 배당받고 소멸된 것들, 돈 받고 소멸된 것들은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에서 지금 말소시킨다고요. 돈 받았으니까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소 기준이라는 얘기죠. 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등기 공무원이 나중에 경매 다 끝나고 나면 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말소시키는 것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 그게 말소시키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인해서 뭐가 지워졌습니까? 37번 압류 등기 지워졌죠? 39번 압류 등기도 지워졌고 맨 밑에 49번 임의 경매 등기도 지워졌잖아요. 돈 받고 배당 받고 소멸된 거니까 이렇게 나중에 말소되는 것들 중에서 맨 첫 번째 거 37번의 압류 등기가 이 당시 경매, 이 경매가 아니고요. 그 저번 경매죠. 저번 경매 사건에 있어서 37번 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의 의미를 아셔야죠. 경매가 다 끝나고 빚잔치 끝나고 나면 배당받고 소멸한 것들을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그 소멸시킬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것,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경매로 USW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저번 경매 때 낙찰받았는데 이번에는 지가 또 당하는 입장이 됐죠. 그죠? 지가 경매로 낙찰받아놓고 이번에는 유치권자에 의해서 지가 또 경매를 당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7번에 임의 경매에 들어갔죠. 2019년 10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유치권에 의한 임의 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해서 경매 지원할 때 지 맘대로 막말로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유치권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누가 그거 확인시켜줍니까? 판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럼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죠? 나 유치권 있다. 그럼 판사가 네 말 맞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죠. 유치권에 대해서 임의 경매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 채권자는 오른쪽에 주식회사 한창건설 이 사람들이 유치권자가 되는 거죠. 유치권자가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2교시 때 법정 지정권 들어가려고 했더니 유치권을 좀 더 할 게 남아서 유치권 이제 마무리를 이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판례를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것도 좀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뒤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를 먼저 볼게요. 자, 128번이라고 되어 있죠. 128번이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아까 처음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법절을 보고 따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점유에 관련된 겁니다.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에 관한 판례를 좀 본 겁니다. 자, 128번 유치권 부존재 확인. 왜 128번이냐? 이게 150번까지인가 판례가 있어요. 그걸 다 공부를 해요, 저희들은. 저희 공부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150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반도 못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판례는 바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뽑아온 거고요. 그 유치권 판례는 어려운 판례들 많아요. 뒤로 가면은. 저희는 아마 저희 스터디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모임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128번 유치권 부존재 확인. 자, 판시상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저희가 점심시간 공부할 때 그 교재에도 있었지만은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목적물의 점유는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비워도 유치권 깨진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든지. 그래서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으로서의 점유의 의미가 뭐냐? 판단 기준이 뭐냐? 두 번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이렇게 되어 있고 참조조문은 민법 320조가 된다. 자, 밑에 내려와서 판결 이유를 봅니다. 판결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밑에 가라고 되어 있죠. 가. 민법 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건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밑에 밑줄.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35페이지죠. 4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밑줄 있죠. 그죠? 갑은 민법 320조 1항은 밑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이게 결련성이죠.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판례도 명시를 하고 있죠.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43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436페이지. 자, 위에 보면 양가로 2번.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 판단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 2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삼보종합건설과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끊어보면은 호텔 외부에 간판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간판을 달아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 돈을 안 준다는 얘기죠. 간판을 달아줬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 간판업자들이 유치권 행사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유치권 행사를 들어갔을 때 이게 유치권 성립이 되냐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는데 그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되냐 안 되냐 결련성이 있냐 그걸 따져보는 것이죠. 밑줄. 그런데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 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달아서 간판 떼가면서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간판은. 간판을 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호텔이면 호텔은 건물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 공사를 했다. 그럼 결련성이 있겠죠.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근데 간판은 딱 붙였다가 뗄 수가 있잖아요. 떼가면 끝이잖아요. 그걸 갖고 그 목적물,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2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 공사 내용 등을 심리하여 그 간판이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그러니까 건물에 화체되었는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에 피고 2의 채권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심은 결련 관계를 제대로 심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부합물이냐 부속물이냐 이거죠. 부합물이냐 부속물이냐 이걸 구별하라는 얘기인데, 이 부속물이라는 얘기는 분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부속물은 분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련성이 없죠. 떼가면 되는 거니까. 결련성이 없으니까 유치권 행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부합물은 그 목적물 자체에 화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일부가 돼버렸다라고요. 그러니까 분리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거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합물을 묻는 건지 부속물을 묻는 건지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머리 식힐 겸 잠깐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이 교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봤던 거, 맨은 처음 들었던 거, 그림 나오는 거, 요 프린트물 봅니다. 이걸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 프린트물의 앞부분은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43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436페이지. 자, 그렇고요. 자, 이 프린트물, 그림 나왔던 그 프린트물 43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43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연성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과 목적물 자체의 결연성은 있어야 되죠. 채권과 목적물 자체, 관하에 생긴 채권이니까. 근데 목적물의 점유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견 카페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치료를 해줬는데 일단 갖고 갔단 말이죠. 강아지를.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강아지 그 진료한 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갖고 갔다는 얘기죠. 근데 안 준단 말이죠. 근데 그날 보니까 그 동물병원 앞에 그 강아지가 얼쩡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딱 목적물을 점유했어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채권하고 목적물 이 두 가지 사이에서는 결연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채권과 목적물 자체와는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아니고 채권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얘기하는 거죠. 점유와의 결연성은 필요 없다. 목적물의 점유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채권이 변적이 있을 것, 다 하시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양가로 4번에 점유가 나왔죠. 점유는 동그라미 1번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 둘 다 포함되는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적법한 점유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불법 점유로 인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는데 유치권의 입증 책임 나오고, 그 밑에 판례를 보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소급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채무자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부분 판례의 입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간접 점유했을 때는 채무자가 있는데 돈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제 직접 점유하면 속 편한데 내가 바쁘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갖고 그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게 하고 나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데 이 직접 점유자가 제3자가 아니라 여기 나오듯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 왜 그런가 하면은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를 하든 어쨌든 목적물을 점유하고서 채무자를 갖다가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돈 내놔라. 안 그러면 내가 계속 점유하고 있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했다. 채무자가 심적인 부담을 안 느끼잖아요. 그 유직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는. 그래서 여기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건 괜찮은데 직접 점유자가 제3자가 나와야 되는데 채무자, 돈 줄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살고 있다? 무슨 이게 압박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는 자기 집 자기가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압박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밑줄 보세요.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을 하는 권리임점에 비추어 보면은 간접 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돈 줘야 될 채무자인 경우에는 그거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급증의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자기 집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뭐 속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437페이지 동그라미 3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목적물을 점유해야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까도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자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경매 등기가 경매가 이때 들어갔다는 얘기죠. 등기 후에 경매 등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목적물의 점유를 여기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목적물의 점유를 여기서 했다? 그럼 아까 나왔듯이 목적물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경매에 들어오기 전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유치권 성립하고 낙찰자한테 대항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나중에 목적물의 변제기는 도래했는데 목적물의 점유를 경매에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목적물의 점유를 했다. 그럼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는 건 맞는데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경매 들어오기 전에 목적물을 점유해야만 경락인인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판례가 나오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럼 경매 등기가 되면은 이렇게 경매 등기가 되면은 이때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목적물을 점유하면은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서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 낙찰자입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에 모든 요건이 갖춰졌으면 유치권 성립하고 낙찰자한테는 당연히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을 보면은 밑줄만 보겠습니다.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등기의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변제기가 도래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나중에 했던 거꾸로 목적물의 점유를 했는데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했던 유치권은 성립하지만은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신청 채권자를 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100원 돌려받겠다고 생각하고 경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입찰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유찰되고 하니까 나중에 개값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경매 등기를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을 했고 처분 금지가 발생을 했는데 100원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15밖에 못 받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거인은 유치권을 내세워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3번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경매 등기 되기 전에 민사 유치권이 성립됐다고 한다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자, 5번 요건 판례 입장인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아까 이제 법정은 저희가 분석을 했고 마지막에 대법원 판례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거 하나 추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항에 보면은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약정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은 이거 많이 내립니다. 유치권 주장하지 마라 나중에. 이런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자, 대법 판례가 나오는데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자, 원상 복구 특약이 나왔습니다. 원상 복구에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상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흔히 그 계약서 밑에 보면 특약사항에 원상 복구 특약이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상 복구 특약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 안 하겠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유익비를 못 받은 걸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상 복구 특약이 들어가 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유치권 주장을 못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라고 가로안에 있죠. 그죠?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438페이지 4번 유치권의 효력 1번 유치권자의 권리 동그라미 1번 목적물의 유치, 점유 및 인도 거절권 기업, 유치의 의미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가 있다. 유치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아까 소극적 항변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돈 내놔, 낙찰자한테 적극적으로 돈 내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낙찰자가 인도 명령이 들어왔을 때 야 너 나가 있을 때 나는 돈 줄 때까지는 못 나간다. 이런 권리란 얘기죠. 유치권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했을 때 나 돈 줄 때까지 못 나가. 이런 소극적 거절권, 항변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할 때 내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원래 채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한 번 더 소멸시효 관련해서 저번에 나왔을 때 복습 한번 할게요. 내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공사 도급인데 공사 도급에서 내가 수급인인데 내가 건물을 올렸습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공사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죠. 저번에 봤었죠, 그죠?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도급인이 A입니다. A가 도급인이고 이 수급인이 B라는 사람이 수급인입니다. 수급인. 그리고 이게 낙찰자가 있겠죠. 낙찰받은 사람이 C입니다. 낙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서 나는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나는 B입니다. B. 수급인이 A한테 공사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 법조문에 나오는 요건에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했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결연성이 있고 이런 조건이 충족됐다는 얘기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했죠? 경매를 묵은 상태에서 C라는 낙찰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C라는 사람은 낙찰을 받고 와보니까 유치권 행사한다고 이걸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난 인도명령을 하는 거죠. 인도명령. 법원에다가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유치권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유치권 요건을 다 갖췄다. 나는 적법한 유치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유치권 행사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낙찰자한테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예를 들어 3억이면은 이 3억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입니까? 도급인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도급인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적극적인 나의 채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겁니까? 낙찰자한테 지금 나는 못 비켜주겠다. 네 돈 줄 때까지 나는 못 비켜주겠다. 이런 거고. 근데 유치권이 아까도 나왔듯이 낙찰자한테 적극적으로 나 돈 네가 내놔. 이렇게 하시는 권리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낙찰자가 야 너 비켜라고 했을 때 나는 돈 줄 때까지 못 비켜라고는 소극적 거절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유치권 행사하고 A한테 지금 공사 대금 채권 3억을 받을 게 있는데 그거를 A한테 적극적으로 돈 내놔. 이거는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B라는 사람이 도급인 A한테 네가 지금 3억을 안 줘갖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3억 내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죠. 양자 사이는 도급 계약이 있었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 당사자끼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치권을 이쪽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A한테 이게 채권 행사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로 국박이잖아요. 따로 국박. 그래서 판례가 나온 게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쪽의 권리를 행사한 것은 아니니까 이쪽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은 이 유치권은 소미쇼가 진행한다는 얘기죠. 소미쇼가. 소미쇼는 자, 1년짜리가 있었죠? 1년짜리가 있었고, 단기 소매쇼, 3년짜리가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1년짜리가 있었고, 3년짜리가 있었고,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상사채권 5년이고, 일반 채권은 10년이죠. 일반 채권 10년이고, 물건은 20년이죠. 딱 요겁니다. 딱 요건데, 공사대금 채권이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3년짜리. 그죠? 요 1년짜리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저기 옷을 샀다. 또는 밥을 먹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밥을 먹고 있는데 멱살 잡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가게 주인이 나와서 이제 머리 빡빡 깎은 놈을 딱 잡고 너 6개월 전에 밥 먹고 왜 튀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이제 모를 줄 알고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또 딴 데 갔어야지. 밥 먹고 튀었으면은. 근데 이제 그 가게 주인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멱살 딱 잡더니 너 몇 월 달에 와가지고 너 15,000원짜리 밥 먹고 너 돈도 안 내고 튀었잖냐? 근데 얘는 군대 갔다 나와서 머리 빡빡 깎고 휴가 나왔으니까 못 알아볼 줄 알고 그 가게에 다시 가는 거죠. 딱 잡혔어. 그 소매쇼가 1년이잖아요. 자식 일구리 한 것들. 그럼 얘는 1년 동안만 거기 안 가면 되는데 1년 딱 지나고 그 가게에 가면 되거든요. 그 소매쇼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점 주인도 돈 달라는 얘기는 못해요. 1년 동안 도망 잘 다니면 되거든요. 이게 소매쇼 개념이잖아요. 근데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거든요. 3년. 3년 안에는 돈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3년. 상사 채권은 5년이고 일반 채권 10년이죠. 그리고 물건은 20년입니다. 근데 요 1년짜리나 3년짜리 이게 단기 소매쇼인데 이런 단기 소매쇼도 소송 들어가서 확정 판결 나면요. 법원에서 땅 하면은 그 순간부터 10년이죠. 그죠?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10년이 아니에요. 확정 판결 나면 확정 판결 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 한번 복습하는 건데 이 공사수급인이 낙찰자한테 유치권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원래 채무자인 A한테 적극적으로 돈 달라고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개 문제라고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채권 행사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이 소미쇼가 진행이 된다고요. 그럼 3년 지나면 뭡니까? 3년 지나면은 더 이상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럼 3년 지났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3년이 지나버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고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자동으로 소멸하잖아요. 이것도 행사 못한다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수급인은 도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든 채무이행 소송을 제기하든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죠. 그래서 판례가 나온 게 유치권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쪽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멸쇼 3년이 공사대금 채권 소멸쇼 3년이 지나버리면은 이거는 소멸됐죠? 그러면 이건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부정성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유치권도 소멸한다. 이것도 행사 못한다는 얘기죠. 건저당권 같은 경우도 건저당을 내가 돈을 갚아버리잖아요. 그럼 건저당권은 그 등기부에 있는 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등기부에 지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건저당권이 부정성 원리에 따라 소멸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소멸쇼 3년이 지나서 이것이 원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잠깐 복습을 했고요. 여기 나오다 보니까 자, 니은에 보면은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 얘기가 나오죠. 43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4번 유치권의 효력. 자, 동그라미 1번 목적물의 유치가 나오는데 기업, 유치의 의미.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치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 이게 유치 개념입니다. 유치. 적극적으로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 니은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다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야 너 나가라고 했을 때 나 돈 줄 때까지 못 나가 이런 권리에 불과한 거지 적극적으로 네가 대신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디귿 유치권 행사의 효가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점유자인 유치권자인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한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것 상환으로 유치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의미가 된다. 상환 급부 판결이죠. 여기 이제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요 특강에 또 이 얘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는데 상환 급부 판결이 뭔 말인가 하면은 유치권자가 있고 이게 낙찰자가 있을 때 낙찰자가 유치권자를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타당하다 만약에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왔듯이 원고가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점유자인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부 성소. 일부 성소는 다른 말로 일부 패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나는 내 거 줄 거 주고 니도 나한테 줄 거 주고 해결을 봐라. 이게 이제 상환 급부 판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 밑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과 상환으로 유치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낙찰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소송,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것이 서로 간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판례는 상환 급부 판결한다는 얘기죠. 뭔 말입니까? 낙찰자는 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돈을 물어줘야 얘가 나갈 거 아닙니까? 돈 물어주면은 니는 비키고 서로 좋게 하라. 이게 이제 상환 급부 판결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성소, 일부 패소 같은 말이죠. 자, 상환 급부 판결은 서로 간에 주고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낙찰자가 피담보 채권을 다 물어줘야 된다. 유치권자는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럼 유치권자가 100% 이긴 거죠. 거꾸로 낙찰자는 얘한테 물어줄 필요 전혀 없고 유치권자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누가 100% 이긴 겁니까? 얘가 100% 이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 판례가 나오면은 상환 급부 판결 나온다고요. 니는 니대로 돈 주고 니는 니대로 나가야 되고 한쪽이 100%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쪽이 100%가 아니고 반반. 네, 그렇게 판결 때립니다. 유치권 판례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소송 들어가면은. 자, 또 이게 목요 특강에 자주 나와요. 이 상환 급부 판결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경매권 322조 경매 간이 변제 충당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다. 이것이 유치권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경매 집어넣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사례도 봤잖아요.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의해서 직접 경매 청구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기업, 환가를 위한 경매, 니연, 간이변제 충당 이렇게 돼 있죠. 기업, 환가를 위한 경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다. 환가, 돈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으로 바꾼다. 환가 방법으로는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간이변제 충당이 인정된다. 니연, 간이변제 충당이란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 나눴던 벤처 사건의 경우에 수리비를 자꾸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럼 차라리 벤처를 내 걸로 하겠다. 물론 법원에서 오케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간이변제 충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우선변제권 기업. 자, 유치권 얘기가 나오는데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등기를 안 하니까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은 없다.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돈 받는 거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켜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고. 자, 니은 간이변제 충당의 경우에 아까 이제 벤처 수리비를 안 줄 때 벤처 수리비를 안 주니까 차라리 벤처를 내 걸로 하게 해달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게 간이변제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간이변제 충당의 경우에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한 후 변제 충당한 경우 채무자의 파산으로 별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간이변제 충당 같은 경우도 수리비 3천만 원 못 받고 있는데 그 벤처를 인마이 포켓하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에서 오케이 하면 인마이 포켓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우선 변제권 행사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별채권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별채권. 별채권이 뭐냐?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파산 상태에 빠졌을 때 이 부동산에 관한 한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으로 받는다. 그게 별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과실수취권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 유치물 사용권인데 자 324조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치권자의 상관 의무이랑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근데 아까 그 벤처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미치는 노릇이죠. 벤처를 갖다가 비도 안 맞게 해야 되고 밖에 내면 누가 끌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에는 유치권 행사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락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채무자인 원래 소유권자의 성락을 받아야 됩니다. 뭘 하려면은 유치권을 그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때에는 원주인이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입니다. 사용. 유치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래 벤처 주인이 오케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치물을 사용하는 건지 유치물을 보존하는 행위인지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유치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벤처 주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그런데 내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 행위는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유치권 깰 때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논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걸 목적물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 회사에서는 그 증거를 포착을 하잖아요. 그럼 유치권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원래 주인의 동의 없이 지 멋대로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치권 깨지는 겁니다. 이것은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게 무단 사용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존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 보존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거는 그 주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장짜리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메뉴에 유치권 판례 보존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유치권 판례 보존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건데 저희가 키포인트 잡아야 될 것은 사용행위냐 보존행위냐. 사용행위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존행위는 동의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애매하니까 판례가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유치권 많이 깨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판례. 자, 유치권 판례 보존행위라고 제가 써놨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락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반드시 동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성락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 성락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거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서도 유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채무자 성락 없이 사용을 했다. 그리고 보존행위가 아니면서도 사용을 했다. 그 무단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은 깨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깨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치물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락을 받아야 하지만은 성락을 받아 점유하는 도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다시 성락받을 필요는 없다. 판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는지에 따라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없는지의 결론을 달리하게 된다. 이때 유치권자의 점유 보조자의 점유는 유치권자의 직접 점유와 다르지 않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처에게 건물 2층 전체를 점유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처의 점유는 점유 보조자의 점유로서 유치권자의 직접 점유에 해당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점유 보조자 개념이 나오는데요. 점유 보조자라는 것은 내 수족과 마찬가지예요. 내 손발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와이프가 2층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와이프가 직접 점유자고 내가 간접 점유자냐? 그게 아니고요. 와이프는 점유 보조자입니다. 내 손발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점유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점유 보조자인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직원으로 하여금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관리비 등을 납부하면서 유치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점유 보조자의 점유로서 유치권자의 직접 점유와 동일하게 보기도 하였다. 점유 보조자의 점유인지 그럼 나는 직접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대예에 따른 독립한 점유인지는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3년짜리죠. 아까 3년.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3년.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자, 이제 보존행위냐 무단 사용이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다. 논점이. 그럼 이거는 법원으로 가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건물에 올라가는데 공사 대금 채권을 못 받았다. 그럼 공사 수급자는 유치권 주장을 하겠죠. 유치권 주장을 하면 그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거의 완공된 아파트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들어가서 그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보일러도 돌리고, 예를 들어 세수도 아침에 좀 하고, 그걸 갖고 도급이 또 시비를 건 거예요. 또 내 허락도 없이 그거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단 사용이냐? 무단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존행위 필요한 사용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또 괜찮거든요. 근데 판례는 이런 경우에 들어가서 그거 뭐 좀 돌리고 전기 켜놓고 이거는 무단 사용이 아니라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고 봐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건물주 도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치권 주장 가능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무단 사용이 아니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정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것이 무단 사용이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냐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판단을? 법원에 가서 판단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략 이 정도 뭐 원룸에 들어가서 내가 살았다. 그거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는 겁니다. 대신에 이게 무단 사용이면 유치권 깨지죠. 그죠? 동의 안 받고 지 멋대로 썼으니까 무단 사용이면 유치권 깨집니다. 그 소송 들어가면 깨집니다. 근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그럼 그거는 그 목적물을 제대로 정상 작동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그런데 그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도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그 공간 201호면 201호를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그게 무단 사용이 아니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치권 주장 가능한 거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한 달 살았으면 원래 딴 사람 세를 줬으면 세를 100만 원 받는 거다. 그 100만 원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치권자도 이제 환장하는 거죠. 내가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201호 점유하고 내가 1년 살았어요. 근데 시세로 따져서 그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 살았으니까 1200만 원이잖아요. 무단 사용이 아니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유치권 주장은 가능한데 1년 살았으면 1년 월세가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을 줘야 된다고요. 건물주한테. 그런데 내가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게 1,500만 원이다. 이미 1,200원 날아갔죠. 내가 앞으로 주장하니까 3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죠. 목적물을 점유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부당이득은 또 반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유치권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판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자 보존입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월세는 내야 된다.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함으로써 임차료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에 자, 월세가 면제된 거 아닙니까? 한 달 살았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자기는 월세를 안 냈었잖아요. 그거 다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치권자 여기 나오죠. 유치권자의 채권에게서 공제한다. 공제함으로써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이때 유치물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이러한 범위는 마찬가지다. 자, 정리해보면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거기에 들어가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단 사용이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냐 그걸 구별해야 되고 그게 허가 없이 무단 사용에 들어간다면 유치권 깨집니다. 법조문에는 분명히 그 이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단 사용으로 판결하면은 유치권은 100%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단 사용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미치고 홀짝 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치권자가 그 얘기입니다. 벤처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벤처를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3천만 원 나왔다. 근데 수리비를 안 주고 차만 갖고 가겠다. 내가 허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벤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거기 세워둔다? 그럼 나중에 그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차 갖고 계신 분들 다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거 엔진 돌려야 되잖아요. 안 타도 그죠? 저도 이제 저기 차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시동만 걸어놓고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차가 진짜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는 빌라촌이라서 빌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이제 440페이지를 봅니다. 오, 시간이 많이 됐구나. 그러면 불가피하게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 연이어서 빠른 속도로 유치권을 마치고 법정지상권을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